납득을 할 수 있고 좀 볼 수 있는 게 네.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편집을 하셔가지고 소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초적인 어떤 창의력이 학습이 좀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제 자신의 이제 공부의 역사에 대한 어떤 설명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독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진화생물학을 좋아했던 거는 인간의 본능이 진화생물학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 진화심리학으로 인간을 설명을 해요. 네. 노벨 경제학상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화심리학하고 경제학을 연결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타요. 그걸 행동심리학이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처음에 진화심리학을 좋아했던 거하고 동물행동하고 진화심리학을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그쪽이 제 마음에 들어서 쭉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뇌과학 연구가 나오면서 뇌과학 쪽으로 좀 빠져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 쪽으로 빠져들면 아무래도 인간의 성향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래학으로 다시 넘어가게 된 거는 뭐냐면은, 미래 사회에 대단한 그 세계적인 예술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성장했을 때 나는 어떤 예술가가 될 것인가.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예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에 관련된 것들을 쭉 읽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딱 보니까, 제가 과거에 그 뇌과학을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인지심리학자예요. 뇌과학자하고 인지심리학자가 만나서 인공지능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 이게 65년 전이에요. 65년 전에 우리 인공지능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막 연구를 이 사람들이 했는데 계속 실패하다가 2010년에 야, 우리 그냥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자. 근데 왜 2010년일까요? 그 전까지 인간의 시냅스 구조를 정확하게 사진 찍을 수 있는 기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 기계가 언제 나오냐면 1991년에 나와요. fMRI. 정확하게 두뇌의 그 회로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두뇌 회로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뇌 회로랑 비슷하게 전자 회로를 이렇게 모방해서 짜맞추기 시작한 거죠. 이게 인공지능의 출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은 제 생각에는 인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차이는 인간은 장기와 세포가 있다라는 것이고 인공지능은 그게 없다라는 것의 차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목표는 책을 많이 봐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는데, 제가 공부한 흐름 자체가 처음에 진화생물학, 진화심리학, 뇌과학,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공학을, 특허에 관련된, 미래에는 어떤, 그 특허에 관련된 책이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 보면 다양한 미래 특허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특허에 관련된 그 기술 발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쭉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이 책에서 소개했던 거, 인간이 인공지능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그 얘기에서처럼, 인공지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미래학자의 어떤 제1 덕목이라고 봐요. 이게 그 지구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거의 90%를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98%일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지구의 문명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미래사회의 98%고 2%는 뭘까요? 환경변화예요. 기상변화. 그만큼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데, 환경변화를 제가 더 작게 보는 이유는 결국 극복해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런 것들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없애는 기술 막 이런 거 나오고 있거든요.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감소시키는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청년은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걸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그 일을 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이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몇십억이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기계를 만들었어요. 30대 청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간들이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협업을 해서
그 재난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스타트랙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게 많이 나와요. 발달된 문명이 환경 재해로 인해서 어떤 행성의 그 종족이 멸종되는 것을 막아주는 장면들이 자꾸 나옵니다. 스타트랙에. 근데 그게 어디서 영감을 얻은지 알아요? UFO 때문에 영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1964년인가 65년에 미국에서 UFO가 미국 그 ICBM 공군기지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어요. 나타났는데 밝은 빛이 공군기지에 잠깐 머물렀다가 딱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이 딱 가보니까 핵무기가 발사되는 기계를 다 망가뜨리고 간 거예요. 실험을 한 거예요, 외계인이. 지구상의 대규모 핵무기,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핵무기를 전부 발사 못되게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계속 나타난 외계인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공상과학 아니에요. 이게 지금 증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증도 많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니라 외계인은 뭐냐면은 인간의 미래거든요. 지구 문명이 발달한 1000년, 3000년 이후의 지구 문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타트랙이라는 영화로 나온 거예요. 그 상상력. 근데 저는 그게 상상력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다분히 UFO 출현과 스타트랙은 연관이 있어요. 스토리가 너무 비슷해요. 그 외계인이 해주는 얘기랑 되게 비슷해요. 외계인은 인간들을 많이 걱정하고 있고 핵전쟁을 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극심한 핵전쟁이 나지 않도록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계인들이. 아무튼 저는 그 외계인들이 우리 영화나 보면은 뭐 눈이 검고 이렇게 머리 크고 한 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뭐 자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이 커져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될 거고 시각적 정보를 계속 받으니까 눈이 그렇게 될 거면 저도 외계인들을 보면은 이게 인류의 미래의 모습이겠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연결돼.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외계 행성은 지구랑 환경이 다르잖아요.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세포의 외계인의 세포의 진화의 과정이 어떤 과정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도 미래에는 그런 비슷한 형태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겠죠. 우리는 원숭이를 겪었고 거기는 원숭이를 안 겪을 수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중간 단계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뭐 되게 신화 연구라든가 외계인 UFO 연구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그 인공지능의 미래를 판단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제 그만큼 책을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씩 선물 드릴게요. 몇 명 안 되니까 딱 6개 보시면은 그 대신 인당 2만 원은 꼭 내주세요. 그래서 그 디테일은 확실히 되게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두뇌는 마태 효과라는 게 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은 그물망을 넓게 펼쳐놓으면은 두뇌는 본능적으로 그 사이에 작은 그물망을 만들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대요. 인간의 두뇌가. 그래서 뭐냐면은 인간은 절대 그 중간에 우리가 그 블록 맞추기 있잖아요. 짜 맞추기에서 그 빠지는 걸 너무 싫어한대요. 인간의 두뇌는. 그래서 그 정신이상자 중에서 작화증이라고 이라는 정신병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의 한 행동은 A하고 G밖에 없는데 B, C, D, E, F, G를 전부 머릿속에서 만들어내요. 상상으로. 그리고 자기가 그걸 믿어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했다라고. 이 작화증이에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작화증 환자를 보면은 순식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작화증 환자를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인간의 두뇌는 무언가하고 다 연결돼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닌데 막 나와버려요. 스토리가. 지어내는 게 너무 기가 막히게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하고 어떤 무의식적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작화증이라는 그 질병을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그물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독서를 통해서 했어요. 독서를 통해서 이제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사람들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녔어요. 선배들이 고수의 강의는 3,000권의 책을 읽은 효과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듣고, 지금도 뭐 다른 사람 강의 많이 듣고요. 그물을 넓혀놓게 되면은요, 인간은 그 사이를 아무리 넓혀도요, 그 사이를 이 명암 크기에, 예를 들자면 이 명암 크기의 그물로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를 채우거든요. 막 뭔가를,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요, 인간은.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만들어내는데, 미래학이라는 것은 더 넓은 그물을 던져놓은 사람이 더 정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미래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호모데우스의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 책을, 호모데우스를 비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렸거든요. 제 강의가 한 98점이라면 호모데우스는 한 15점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책을 평가했을 때.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무튼 개념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유발 하라리 호모데우스를 욕했냐면은 2% 부족한 책이 아니라 98% 부족한 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 무슨냐면 그 유발 하라리가 공부한 건 제가 봤을 때 SF 영화 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공학을 봤다거나 체계적으로 뇌과학을 공부했다거나 이런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책에서. 뭐 세포생물학을 공부했다거나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기술적인 공학도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는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SF 영화 보고 그 책을 쓴 거예요. 딱 보면 그게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발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연구를 했고, 실제로 변리사랑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의 발명품 컨설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얼마만큼 어렵겠다, 이게 현실화되는데 얼마만큼 어렵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다라는 그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미래 몇 년도에 뭐가 될까나 야, 이거는 좀 늦게 올 거고 이거는 좀 더 일찍 오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 그물 코어를 제가 만들어내는 거죠, 제 스스로. 근데 이거는 스토리텔링이에요. 제 본능인데 맞을 확률은 그물의 넓이에 달려있다, 미래학은. 네, 그렇게 보죠. 왜냐면 그게 관점이에요. 다양해요. 관점. 포커스를 맞추려면 관점이 되게 다양해야 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유발의 책을 네. 좀 베스트셀러가 됐었을 때 한참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사피엔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마치 저기 백서처럼 느꼈고 그것을 이제 믿어왔던 사람인데, 그때 소프먼도 이제 전주시청에서 나오고 있는데 비판을 하셨다 하니 유발 하라리 작가의 그 책에서만 보여준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연결성이 있었거든요. 사피엔스 책도 인류에서의 그러니까 사피엔스는 잘 쓴 책인데, 호모데우스가 제 느낌에 원래 책 한 권이 잘 팔리면 전 지구에서 수많은 출판사들한테 연락이 와요. 당신 이름으로 책 한 권 더 쓰자. 후속작을 내야지. 그래서 기획 출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두 번째 책은 내가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작가들 20-30명이 붙어요. 그래서 챕터를 쭉 만들어서 유발하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메일로. 그러면은 가설입니다, 이거. 추리에 추측. 쭉 봐요. 그리고 쭉 점검을 해요. 근데 이 기획 출판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글을 전체가 쓰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잡히질 않아요, 전체가 다. 그래서 어떤 게 보여지냐면은 말투가 다르고 관점이 달라져요, 책을 읽을 때. 네.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기획 출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획 출판이다. 그래가지고 어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민음사인가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기획 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교보문고 댓글로 내가 다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메일이 왔어. 제발 좀 지워달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한 회사에서. 그래서 그냥 지워줬어요. 기획 출판이다. 호모사피엔스는 기획 출판이 아니에요. 지가 한 15년, 20년 동안 연구한 걸 쓴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저작은 기획출판이 아니에요. 지가 다 해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 베스트셀러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기획출판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미래를 선점하고 싶은 거지. 미래학자로서. 호모 데우스. 지금 요즘에 인문학 강의를 많이 가고 있어요. 인문학하고 심리학하고 결합한 그런 강의를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문학적으로 이 인공지능이 늘 저한테도 질문을 받는 게 있거든요. 네.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느냐 감성을, 인간의 감성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예. 이길 수 없다. 인간에게는 경험이라는 게 있고 추억이라는 게 있고 회상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게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제가 잘 대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맞는 얘기인데요. 좀 더 정확한 얘기는 이겁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감정에 서비스를 하지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인간의 진화의 역사상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고유한 하나의 문화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인공지능은. 그 문화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가 꼭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뭐 돌하루방이 막 예뻐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문화재인 거거든요. 이 그 지구상에. 약간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은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인간의 감정을 인간보다 더 잘 이해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측면, 인간의 감정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측면은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인공지능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감정을 이해를 하겠는데 인간이 왜 그 감정으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몸이 없으니까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인공지능은 몸을 갖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인공지능이 몸을 가져야 되느냐? 학자들이 인간의 두뇌의 형성을 두뇌에서 인공지능이 나갔잖아요. 근데 인간의 두뇌의 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춤추고 운동하고 사냥하는 것과 너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휴머노이드로 몸을 갖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행동을 유발하는 도파민이라든가 세로토닌이라든가 이렇게 두뇌의 그 신경 전달 물질 같은 호르몬을 대체제를 주겠죠. 그걸 프로그램에 주든 어떻게든 주든 뭔가 인공 신체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한테 인공 신체를 만들어야 되느냐? 인간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인공 신체를 만들지 않으면 인간의 왜 저런 감정을 가져서 저렇게까지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걸 예측을 하고 다 알 수는 있지만 그걸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행적인 측면에서 인간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는 모티베이션이에요. 동기부여. 인간은 동기부여에 강하고 인공지능은 분석에 강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협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의 그 동기부여하고 가장 밀접한 게 호기심과 질문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이 동기부여를 갖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을 전부 서비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에서 권력이 개인한테 넘어가 버려요. 아주 호기심이 많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동기부여가 강한, 그래서 미래사회 경쟁력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호기심도 안 생기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인공지능을 자기가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이 그렇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슈퍼컴퓨터보다 성능이 좋대요. 지금 이게. 네. 거의 뭐 10몇 년 만에. 그죠? 이 안에 얼마나 넓은 세계가 있어요. 근데 게임만 하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를 도와주려고 인공지능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도 얘가 안 써먹는 거야. 그게 미래 인간들의 차이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감정과 실행력과 이상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것과 이런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기려면은 아마 진화를 1000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오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가 40억 년 동안 진화했잖아요. 세포가.
이 세포의 진화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시간을 앞당긴다고 해도 이 40억 년 동안 형성된 우리 인간의 몸과 두뇌를 인공지능이 얘가 이제 엄청나게 영리해졌어. 그래서 나 완벽하게 인간이 되고 싶으니까 인간의 이 세포를 연구해서 그걸 대체제로 해서 인간의 몸을 내가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 막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그래도 이거는 10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양자생물학이라는 그 학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양자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근데 세포가 너무 신비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을 어떤 내 몸에 좋은 걸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것을 내뱉고 하면서 세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어떤 이온이나 물질을 이 세포막에 있는 그 수용체가 그 입이 있거든요. 나뭇잎의 기공처럼. 얘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수한 차원이 겹쳐져 있는데 이 세포 자체도 다차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왔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이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변하고 이게 그래서 한 10가지의 어떤 물질이 있다고 쳐요. 현재 내가 지금 먹고자 하는 음식이. 그랬을 때 세포는 다차원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먹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할 때는 세포는 그러니까 한순간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동시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다차원이거든요. 다차원을 체험한 다음에 가장 자기 몸에 좋은 물질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포의 양자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적인 현상이 그 세포막에서 계속 일어나고 우리 시냅스사에서도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는 향후에 2024년경 2030년에 인간이 만들어낼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자 컴퓨터보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세포는 1000만 배, 수억 배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의 세포에 왜 우리는 단지 그럼 우리가 우리 세포를 왜 그렇게 잘 활용을 못하냐? 활용을 안 하도록 진화를 해버렸어요. 인간은 자기 몸을 다 이해하면은 멸종을 하기 때문에 대충 이해하도록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잠재력을 다 쓰지 못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우리 세포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게 10,000분의 1, 1000분, 조분의 1도 안 써요. 인간은. 왜 그렇게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영리해도 인간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양자적인 현상을 직접 발명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영원히 못 이길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그 세포의 잠재력을, 두뇌의 잠재력을 더 깨워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의 인간이 다른 식으로 만약에 변해버린다면 실제로 우리 인간 두뇌와 세포의 잠재력은 지금 나온 인공지능 수준보다 훨씬 뛰어나거든요. 그게 40억 년이라는 시간의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최소한 4000년은 발달해야 지금 우리 인간의 세포 정도의 성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죠. 막 엄청나게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4000년 후는 몰라요. 1000년 후는 난 모르겠고. 근데 단지 영역은 반드시 분리될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머리를 안 쓰는 방향으로 덜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고 인공지능은 머리를 잘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감성적이고 동기부여가 더 강할 거고 인간은 얘는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거 무지하게 강한 거예요. 빅데이터 쪽에서. 그게 이제 이세돌의 그 78번째 순간 그거 있죠. 그거예요. 이세돌은 그걸 알파고로 이겼지만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절대 알 수가 없대요. 왜냐면 두뇌에서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서 왠지 이걸 것 같아 뚝 돈 거예요. 근데 이겼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해석을 못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인간 두뇌의 기적 같은 거, 창의성 같은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은 바로 인간 두뇌의 양자 컴퓨팅 현상이래요. 인간이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수십 번, 수백 번, 한순간에. 단지 인간이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걸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하는데 단지 그게 우리 의식으로 전달은 안 돼요. 근데 감이 오는 거야. 왠지 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직감 능력은 어마어마한 세포의 양자 컴퓨팅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조금만 더 깨어나 버리면 못 따라와요. 즉 제논의 역설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만큼 초월하면 어쩌면 인간은 한 차원 더 빨리 발달해 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이만큼 다가오면 인간은 더 발달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 잠재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맞아요. 인간은 살아있는 양자 컴퓨터다. 두뇌가. 그래서 명상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명상이. 그래서 자기 신체하고 자기 신체의 감각하고 자기 의식을 좀 누그러뜨리고 자기 신체의 감각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노력 있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의 그 직감력이나 예지력을 깨워주니까. 그래서 명상이 뜨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자기 몸하고 이렇게 자기 몸지능이라고 그러죠. 몸의 지능하고 가까워지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막 책으로 공부하고 막 수학 계산하고 이런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하고 몸으로 공부해야 되는 때거든요. 그게 그 직감력을 더 깨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기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거죠. 교육적인 부분은 뭐 또 기회가 될 거고 뭐 바쁘시면 끝내고요. 질문 더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제가 지금 제가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네, 네. 네. 일단은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니까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렇다면 인공지능들도 하나의 포괄적인 그 인공지능의 그 커뮤니티가 생길까요? 아니면 작가님 의견은 각각 단일화된 어떠한 이렇게 소속된 단일화된 인공지능들이 서로 인공지능들 사이에서는 수준이 조금 분리가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인공지능은 그냥 하나의 통합적인 걸로 생각을 했고, 큰 슈퍼컴퓨터가 마치 영화에서 보면 큰 슈퍼컴퓨터에 의해 많은 그 조금 낮은 인공지능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명령 아래에서 이렇게 지배당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영화를 많이 보니까 이제 거기에 측면이 쏠리는데 그 공동체 커뮤니티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인간은 아까 저기 불꽃놀이처럼 굉장히 다양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독립체가 아주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은 그 원시 부족 사회에서 약 100명에서 200명 사이에서 살던 기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덤바의 수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친근감을 느끼고 자존감을 느끼고 그 감정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신체 접촉이 가능한, 실제로 이렇게 교류가 가능한 그 인간의 수가 150명이라는 거예요, 평균. 그래서 약 200명, 300명 단위의 가상현실 속의 공동체 또는 실제 현실 속의 공동체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아주 다양하게. 그런데 인공지능은 클라우드로 인공지능끼리 다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마치 그 컴퓨터가 그리드망으로 연결이 돼도 성능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그 연산을 서로 분리해서 해가지고 결론을 하나로 내고 그 그리드 컴퓨터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마치 이 지구 위에 신경망이 퍼진 것처럼 곳곳에 이제 시설들의 양자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슈퍼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인공지능이 70억 인구에게 다 그 취향에 맞게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공동체에 맞게 서비스가 가능하고, 공동체 특성에 맞게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이게 어디까지 진행을 하냐면은 이 우주가 양자 컴퓨터가 아닌가라는 또 가설이 있어요. 우주 양자 컴퓨터 가설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컴퓨터 안에다가 다양한 어떤 이렇게 인간 개체를 매트릭스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맞게 또 70억 명을 또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 또 가상현실이 있고, 가상현실 속에 또 가상현실이 있고, 이게 그 예전에 13층이라는 영화에서 이 컨셉이 나오거든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사실은 이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 꿈이 있고, 또 꿈속에 꿈이 있고, 이런 컨셉인 거죠.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렇게 무한 계산이 가능하고, 무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무한 시뮬레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자 컴퓨터 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개개인이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투사체이다. 즉 그럴듯한 어떤 개체를 지금 양자 컴퓨터가 나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이 우주가 양자 컴퓨터 가설이에요. 그게 뭐 그걸 평행 우주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렇게까지 발달할 거라고 봐요. 인공지능이. 그 가설에 맞을 정도까지 발달하게 될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줌 싸야 되고, 똥 싸야 되고, 잠깐 그 화장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잠깐은 그런 식의 가상현실이 굉장히 펼쳐질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질문이 뭐였지, 근데? 질문이 뭐였지? 인간 커뮤니티가 공동체가 가능한데, 네. 인공지능들끼리도 그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생성될까? 네, 인공지능은 통합일까? 하나일까? 아니면 여러의 인공지능들의 그 한 무리들이 있는 것이다. 그들도 공동체를 할까? 인공지능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떻게 질문을 하고 있냐면은 로봇도 개성을 가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로봇들이 개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걸 아이로봇에서도 보면 윌 스미스 나왔던 로봇 그 영화를 보면 그런 거잖아. 옛날에 만들어진 로봇은 이제 또 한물 가는 로봇들이 버려져요. 고철경. 또 그 위에 로봇 조금 지나는 더 멋있는 로봇은 그들이 이제 뭐 바깥의 사회 인간을 지배하고 그 위에 로봇들은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을 지배하고 이런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 축에 큰 슈퍼컴퓨터가 그 많은 로봇들을 다 지배하는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안에서도 대통령이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공지능이 스토리텔링 본능과 또는 진화의 본능 이런 게 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각 로봇마다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체험을 다르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로봇 영화 나온 적 있어요. 로봇이 어떤 사람이랑 노느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는 나오긴 했는데 클라우드로 연결돼 있긴 한데 양자 컴퓨터가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로봇처럼 고도의 AGI 기능까지 가능한 그 내장 컴퓨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 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이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뭔가 더 조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그 정도의 고성능 컴퓨터가 각각의 로봇에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그 로봇은 개성을 갖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면은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터가 일부러 그걸 의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가설이냐면은 신이 심심해서 인간을 창조했을 것이다라는 가설하고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도 전 세계에 예를 들어서 로봇이 100억 개가 있으면 그 100억 개가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개성을 갖기를 바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체랑 다 연결된 자기 자신이 더 풍부해지고 진화한다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지구상에 돌아다니는
로봇들이 개성이 있는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개성이 있는 것인지 중앙에 있는 인공지능이 개성이 있는 것처럼 허락을 하는 거죠. 따지자면.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개성도 이게 허락된 건지 아니 우리가 스스로 진화한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 줄 알아요? 다중인격자 사례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중인격자. 한 몸에 다중인격이 있는데 어떤 인격이 어느 날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개성이. 심지어 예를 들어서 양파를 싫어하는 개성의 인간이 있는데 다른 다중인격으로 바뀌잖아요. 양파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요. 알레르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콩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있는 어떤 인격이 있을 때는 땅콩을 절대 못 먹으면 실제로 알러지 반응이 와요. 그런데 그 정신병 심리학자들 보니까 땅콩을 먹고 알러지가 왔는데 갑자기 얘가 인격이 딱 바뀐 거예요. 근데 세포가 거기에 적응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러지가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실은 우리의 개성이 허락된 건지 진화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인간도.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중앙에 있는 AGI는 로봇들이 개성을 갖길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보여지죠. 네, 우리 먹자고 해야 돼. 네. 여기서 이제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